단 하루 만에 19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 가계 자산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은행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던 그날, 누군가는 집을 잃었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경제 붕괴가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던 그 순간, 사람들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158년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금융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AIG라는 거대 보험회사가 그 다음날 850억원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고 전 세계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씨앗은 훨씬 전에 뿌려져 있었죠.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닷컴 버블이 터지고 미국 경제가 휘청이던 시기였어요.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미친 듯이 내렸습니다. 무려 11번이나 인하해서 1.75%까지 떨어뜨렸죠.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쉬워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당시 미국 정부는 주택 소유율을 높이는 걸 국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소득층도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며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관들에게 압력을 넣었죠. 더 많은 대출을 해주라는 거였어요. 신용이 별로여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 주택 소유율이 69%까지 치솟았거든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믿었어요. 플로리다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투기꾼들이 아파트를 대여섯 채씩 사들이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뒤집어 팔기만 하면 수만 달러를 벌 수 있었거든요.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출 기준이 점점 허술해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등장했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마구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었습니다. 심지어 닌자론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소득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산도 없는데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월세 내려고 소액 대출 신청했더니 60만 달러의 두 번째 집까지 승인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대출 브로커들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무조건 대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서류는 조작했고 소득은 부풀렸어요.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했죠. 왜냐면 어차피 그 대출을 팔아 넘길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대공황 이후 만들어진 엄격한 금융 규제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을 비집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투자은행들이 일반 은행처럼 행동하면서도 감독은 안 받는 시스템이었죠. 위험한 도박을 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는 SEC가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제한을 풀어버렸거든요. 자산 50억 달러 이상 은행은 무제한으로 빚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행들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규정보다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거였죠.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은행들은 위험 같은 건 신경도 안 썼거든요. 왜냐고요? 대출을 해주고 나면 그걸 바로 팔아치웠으니까요. 주택담보대출증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더 복잡한 상품도 만들었어요. 수천 개의 모기지를 한데 섞어서 조각조각 나눈 다음 재포장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몫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투자은행한테 돈을 받으면서 평가를 했거든요. 완전히 이해충돌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쓰레기 같은 대출 덩어리에 AAA 최고 등급을 마구 찍어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수수료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서브프라임 대출업체는 위험한 대출을 계속 만들어냈고 은행은 그걸 포장해서 팔았고 투자자들은 앞다퉈 샀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었죠. 시스템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위험을 충분히 분산시키면 위험이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쓰레기를 충분히 퍼뜨리면 냄새 맡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서 동네 전체가 악취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주택 광풍이 정점을 찍었어요. 서브프라임 대출이 전체 신규 모기지의 2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자만 내는 대출 상품도 흔해졌는데 사람들이 자기 형편보다 훨씬 비싼 집에 살 수 있게 해줬죠. 심지어 처음 2년간은 이자도 낮게 유지해주는 티저 레이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2배에서 3배로 뛰어올랐거든요.
사람들은 그때쯤 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부동산 관련 상품이라면 뭐든 사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돈 분수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밑바닥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2006년이 되자 미국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습니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 신호였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이 호황은 지속 불가능하다고요. 2007년에 집값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수백만 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고 채무 불이행이 급증했죠. 티저 레이트가 만료되면서 월 상환액이 2배로 뛰었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팔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그동안 모두가 거래하던 주택담보대출증권들이 사실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와 연금펀드들이 수천억 달러어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금이 줄줄 새기 시작했어요. 2007년 초에는 뉴센추리를 포함한 서브프라임 대출업체 20곳 이상이 파산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압류가 폭증하면서 버티지 못한 거죠. 2007년 중반에는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 2개가 불량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폭삭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어요. 서브프라임 대출은 전체 모기지의 13%밖에 안 됐는데 전체 압류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공포가 퍼지면서 신용시장이 마비됐습니다. 베어스턴스가 인출을 동결했고 은행들이 서로 돈 빌려주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조치에 나섰어요. 금리를 내리고 시스템에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돈이 계속 흐르게 하려는 거였죠. 2008년 초가 되자 주택 붕괴가 본격화됐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4분의 1이 채무 불이행 상태였고 수백만 가구가 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거였거든요. 2008년 3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연준이 급히 구제에 나섰어요. JP모건 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주당 2달러에 인수하도록 주선했죠.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170달러였는데 2달러로 떨어진 겁니다. 나중에 10달러로 올랐지만 연방정부가 300억 달러를 보증해줘야 했습니다. 위기가 깊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2008년 9월 6일에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강제로 인수했어요.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이 거대 기관들이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더 큰 붕괴를 막으려고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요. 독성 모기지 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정부가 구제를 거부한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죠. 다음날 거대 보험사 AIG가 모기지 손실로 망가져서 연준이 850억 달러로 구제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거든요. 금융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급히 7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구제 금융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었죠. 2008년 10월 초였어요. 은행을 안정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피해의 파장은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최고점에서 거의 40%나 떨어졌거든요. 10월까지의 일이었어요. 신용은 완전히 말라버렸죠. 완벽한 금융 공황 상태였습니다. 리먼이 파산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런던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부도스왕 익스포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 익스포저가 뭔지도 몰랐어요. 부채담보부증권에 그걸 제곱한 것에 합성 매자닌이라는 것까지 회사 자산의 90%가 그런 거였습니다. 전부 사라진 거예요. 트렌치가 디폴트되고 스왑이 발동되고 모든 게 제로로 평가됐거든요. 전부 날아간 거죠. 순식간에요. 위기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4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을 잃었고 또 다른 4, 5만 명이 압류나 연체 상태에 빠졌어요. 가족들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광경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때 번창하던 교외 지역이 유령 마을로 변했죠. 대략 8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습니다. 붕괴는 미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 모기지 증권에 탐욕스럽게 투자했던 유럽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은행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많은 곳이 최고점에서 40%에서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무역은 2009년에 거의 10%나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는 뭘 배웠을까요?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 부문에 허점이 너무 많았고 감독이 부족했어요. 은행과 투자자들이 부채 담보보증권이나 신용부도스왕 같은 이상한 금융상품에 도박을 했는데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감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도 배웠죠. 신용평가기관들이 독성 모기지 채권에 AAA 등급을 마구 찍어줬거든요. 은행이 돈을 줬으니까요. 결국 광범위한 모기지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실수했어요.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정책이 금리를 너무 오래 너무 낮게 유지했고 은행들이 알아서 규제하리라 믿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 주택 거품을 키웠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거든요. 복잡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공학자들이 멋진 위험 모델에 의존했지만 모든 게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완전히 잘못 계산했어요. 주택시장이 금이 가자 전 세계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는 단순히 한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었어요. 전체 금융 시스템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연쇄 반응의 첫 번째 도미노였거든요. 붕괴 이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전례 없는 규모로 개입했습니다. 7천억 달 규모의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 은행들을 구제했고 파산 직전에 금융기관들의 자본을 투입했죠.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도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구제 대상이었어요. 이런 조치들이 시스템을 안정시켰지만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월스트리트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보상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납세자 돈으로 엉망을 만든 회사들을 살린 겁니다. 반발이 거셌어요. 특히 구제받은 은행들이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극에 달했죠.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를 걱정했습니다. 잘못한 놈들을 구제해주면 앞으로도 나쁜 짓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였죠. 동시에 정책 예반자들은 경제를 재가동하고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거의 제로까지 내렸어요. 2009년 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서명했습니다.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었죠. 성장과 일자리를 살리려는 거였어요. 인프라 투자, 교육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죠. 2010년에 의회가 도드 프랭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인 금융개혁이었거든요.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들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또 다른 위기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어요. 도드 프랭크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보호했고 볼커룰을 도입해서 은행이 예금자 돈으로 도박하는 걸 막았습니다. 2008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전 세계적으로도 정책 위반자들이 바젤 3라는 국제은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위험을 덜 떠안도록 강제하는 거였어요. 경제는 천천히 회복됐지만 고통은 오래 지속됐습니다. 대침체는 공식적으로 2009년 6월에 끝났지만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실업률이 몇 년 동안 높게 유지됐고 집값과 가계소득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2010년대 중반까지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계획을 미뤄야 했고 젊은이들은 취업시장에서 고전했어요. 주식시장조차 2007년 최고점을 회복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2008년의 상처는 압류당한 집, 잃어버린 일자리, 무너진 신뢰로 위기가 끝난 한참 뒤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은행가 몇 명이나 운 나쁜 집 주인 몇 명 때문에 붕괴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죠. 불량 대출과 깨지기 쉬운 신뢰와 태만과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카드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위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어요. 사실은 그냥 묻어버린 거였습니다. 금융혁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뭘 투자하는지 잊어버리는 건 문제거든요. 뭔가 너무 복잡해서 망할 수 없다고 하면 아마 너무 복잡해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